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정말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월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전망이 밝지 않으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경매가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등기부와 소유권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네, 이제 먼저 부동산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부동산을 구주의 방법으로 경쟁해 파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품 가격을 판매자가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초저금리 시대로 유지되면서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경매, 저금리가 이어지는 한 수익형 경매 시장은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삼각관계의 첫 번째 시간,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에 대해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삼각관계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부 구성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권리 분석이 필요하겠죠. 또 등기부와 임대차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현황상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탄으로 먼저 오늘은 등기부에 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유권과 등기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잡는 이유는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자가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그 부동산에 나타나겠죠. 어떤 게 나타나요? 등기부에 갑구와 을구의 어떤 권리들, 결국은 소유권자가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고 그 권리가 등기부에 등기를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등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합건물, 가장 우리가 편하는 집합건물 등기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집합건물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그런데 모든 등기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조금 다르겠죠. 자, 먼저 집합건물에 대해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부분은 한 동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으로 한 동으로 나오죠. 한 동에 건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개 전유 부분에 대해서 몇 호 이게 정해지겠죠. 1층, 2층, 3층, 뭐 15층이다 15층까지. 그래서 한 동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 그래서 한 동의 표시번호에서 뭐 그 물건의 가장 표제부에서는 소재, 지번, 그리고 소재지, 그리고 등기 원인, 기타 사항이 나타납니다. 대지권. 표제부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일반 건물에는 따로지만 집합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권리로 함께 어때요?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이분화되지 않는다. 권리로 대지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또 전유 부분이겠죠. 전유 부분. 실질적으로 한 동에 대해서 내가 301호를 분양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전유 부분. 한 동이죠. 한 동에서 호로 넘어갑니다. 301호다. 301호. 그럼 301호를 우리가 점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또 건물 표시 부분이 있겠죠. 표시 부분. 그리고
그 301호에 대한 대지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표제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또 갑구, 을구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은 표제부에 나타나는 권리와 갑구, 을구 이 부분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매든 매매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부 구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갑구 보시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한 호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대해서 내 소유 권리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번이 먹여주고 등기 목적, 매매, 이전 이런 부분이겠죠.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등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다, 매매다, 보존 등기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권리자죠. 이 권리자가 바로 소유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더라도 대부분 그러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가 이것만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갑구에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때요? 갑구에 나온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갑구에 나오니까 소유권자한테 어떤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 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변제 기간이 도래하도록 돈을 변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자하고 계약서를 썼겠죠. 그럼 이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자, 채무자가 되면서 채권자는 이 소유권, 갑구에 나오는 소유권자가 이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그래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은 개인 간의 거래,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표제부에 나와 있는 그 집원에 있는 목적물에다가 권리를 설정하세요. 라는 부분이 아닌 일방적인 권리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소유권에다가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구는 뭘까요? 을구는 소유권 외에 기타 사항, 다른 권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권리자와 기타 사항인데 이거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우리가 이 소유권자, 갑구, 소유권자가 내 표제부에 나온 목적물 소재지에다 권리를 설정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게 뭘까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시장, 경매시장에 나오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 목적물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 부동산 목적물에 대출이 발생되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등기부를 보시면은 을구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돈이 필요했다. 부동산 목적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유입을 하겠죠.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요? 개인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은행으로 하죠. 은행에다가 내 목적물에 을구, 소유권자의 동의, 합의, 승인을 통해서 어때요? 근저당을 설정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은행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위에 소유권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했거나 승인을 한 그런 어떤 권리들은 다 을구사항에 등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이나 물건에서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 현황.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시간순으로 갑구, 을구 통해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봅니다. 시간순 배열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몇 년도에 내가 돈을 은행에서 유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통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들어온가 이 시간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그 부동산 목적물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알기 전에 어때요? 그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등기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 왜 못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려워진 사람이 더 어려운 물건을 뺏어온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 물건을 어때요? 우리가 경매인들이 없다. 경매로 낙찰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때요?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를 변제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잖아요. 빨리 이거를 처분을 하는 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그런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좋다. 그리고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해결을 함으로써 어때요? 도시 재생을 할 수 있겠죠. 물건에 어떤 새롭게 권리를 변경한다든지 그 물건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자 시간순으로 배열을 했죠. 그러다면은 그 물건에 어떤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이러한 분들의 채권자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자 현황을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권리. 그러면 지금 1순위 아까 은행에 있는 근저당이다. 근저당. 이 근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어때요? 양도양수하죠. 양도양수를 하면은 이게 바로 경매로 등기부에서는 근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에서 3개월 동안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 이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동화에서 이 근저당권의 채권을 유동화로 양도양수한다. 한마디로 매각한다라는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유동화가 그 근저당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동화 회사에서 어때요? 이 근저당을 매입을 해서 경매까지, 입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시장은, 경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입찰 가격이 높게 낙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경매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를 하나 볼까요? 대지권 미등기. 아까 표제부에 보셨죠? 한 동의 건물의 대지권,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 이 부분인데 경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권 미등기. 한마디로 뭐냐? 대지권 자체가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더라도 건물 등기는 되어 있는데 대지권 등기는 안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거는 대지권 자체가 아직 분할이나 합병 부분이 안 되어 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토지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설정, 한마디로 가압류나 근저당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권리 해결이 되지 않고 건물만 준공이 되어서 분양해서 입주까지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지권 이전이 안 되고 미등기 상태로 입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지권 미등기가 과연 내가 낙찰해서 잔금 납부해서 대지권 권리까지 내가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는 표제부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등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토지에는 이 지번에 있는 소유권자의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등기로 되어 있다라고 실질적인 별도 등기를 한 거죠. 이 별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인수. 자, 그런데 인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그랬죠. 한 동에 대한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고 저는 301호다라고 했을 때 301호에 대한 대지권입니다. 그 대지권인데 그 토지 표제부에 나타나는 게 토지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표제부에 나타나는 게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를 해서 한 동에
토탈 별도 등기에 몇 제곱미터의 어떤 토지가 별도로 있는가를 봐서 제가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000이다. 그러면 1000에 내가 대지권은 30이다. 그러면 1000분의 30 부분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 별도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분석할 때는 제가 이론적으로 형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채권자라든지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 채권자의 현황, 대지권이나 별도 등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부분은 일반 매매와 다르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을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압류를 했다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등기는 쌍방 원칙에서 신청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도 말소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경매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 말소를 시켜주세요라고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말소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소되지 않는 부분과 다 말소되는 그러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꼭 생각을 하시고 경매에 대해서 입찰을 해주시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경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